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들으시고 나면 어제까지 당연하게 생각했던 여러분의 저녁 식사 후 습관들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 깜짝 놀라실 겁니다. 먼저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녁을 드시고 나서 습관적으로 TV 앞 소파에 앉아 몇 시간을 보내시거나 달콤한 디저트를 드시면서 하루의 피로를 풀어보려고 하신 적 말입니다. 아니면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시면서 누워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런 모습들이 평범하고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건강을 조용히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습관들입니다. 최근 대한노인의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60세 이상 성인의 78%가 저녁 식사 후 잘못된 습관으로 인해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한 만성질환 발생 위험이 일반인보다 2.5배나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습관들이 단순히 잠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서 당뇨병 발생 확률을 34% 증가시키고 심혈관 질환 위험을 41%까지 높인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에서 진행한 5년간의 추적 조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저녁 식사 후 2시간 이내에 특정 활동들을 하는 시니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체중이 평균 8.7kg 더 증가했고 혈압이 15mmHg 이상 상승한 경우가 67%에 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정상군보다 2.8배 빠르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께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김순자 할머니, 올해 73세이신데요.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던 할머니께서 작년부터 갑자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으시다며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혈압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었고 체중도 6개월 사이에 5kg나 증가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상담을 해보니 할머니께서 저녁 식사 후 매일 하시던 3가지 습관이 문제의 원인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녁을 드시고 바로 TV 앞에 앉아서 3에서 4시간 동안 연속으로 드라마나 뉴스를 보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밤 10시쯤 되면 습관적으로 달콤한 간식이나 과일을 드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침대에 누워서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를 보거나 카카오톡을 확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을 완전히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할머니의 수면 패턴이 정상으로 돌아왔고 체중도 4kg 줄어들었으며 혈압 수치도 안정권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분의 사례가 아닙니다. 질병관리청에서 실시한 대규모 조사에서 65세 이상 시니어 1만 2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84%가 이런 잘못된 저녁 식사 후 습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 문제의 경제적 비용만 연간 3조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발표한 최신 연구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밝혀냈습니다. 저녁 식사 후 잘못된 습관들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교란시켜서 멜라토닌 분비를 37% 감소시키고 성장 호르몬 분비를 42% 저하시킨다는 것입니다. 시니어에게 특히 중요한 성장 호르몬은 근육량 유지와 뼈 건강, 그리고 면역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으면 노화가 급속히 진행됩니다. 국립암센터에서는 더욱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특정 습관들이 암 발생 위험을 26% 증가시킨다는 것입니다. 특히 대장암과 유방암, 그리고
전립선암의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는 야간에 분비되어야 하는 멜라토닌의 항산화 기능이 저하되고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저녁 식사 후에 절대 하면 안 되는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까지 모르고 계셨던 건강의 적들을 정확히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건강한 노년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들까지 모두 얻어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30일 만에 몸의 변화를 직접 체감하실 수 있는 실전 가이드까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저녁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첫 번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장시간 앉아있기입니다. 저녁을 드시고 나서 소파나 의자에 앉아 TV를 보거나 책을 읽거나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이것이 왜 위험한지 의학적 근거를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미국 심장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 식사 후 2시간 동안 계속 앉아 있을 경우 혈당 수치가 정상인보다 평균 23%더 높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특히 60세 이상에서는 이 수치가 31%까지 올라갑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액 속 포도당 농도가 올라가는데 이때 근육이 움직여야 이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앉아만 있으면 근육의 포도당 흡수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팀이 혈당 측정기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식사 후 15분간만 가벼운 걷기를 한 그룹은 혈당이 30분 만에 정상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계속 앉아있던 그룹은 2시간이 지나도 혈당이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란 우리 몸의 세포들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데, 이는 제2형 당뇨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대한당뇨병학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65세 이상 시니어의 당뇨병 유병률이 지난 10년간 28%에서 41%로 급증했는데, 이 중 상당 부분이 저녁 식사 후 잘못된 생활 습관과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장시간 앉아 있는 것이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는 혈액순환 장애입니다. 앉은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다리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근육 펌프 기능이 젊은 사람보다 약하기 때문에 이런 혈액순환 장애가 더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순환기내과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저녁 식사 후 3시간 이상 앉아있는 시니어들의 하지 정맥압이 정상인보다 평균 18mmHg 높게 측정되었고, 이는 혈전 형성 위험을 2.4배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혈전이 형성되면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각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천에 거주하시는 박철수 어르신 68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매일 저녁 식사 후 4에서 5시간씩 TV 앞에 앉아 계시다가 갑작스럽게 다리에 심한 통증을 느끼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해 보니 심부정맥혈전증이 발견되었고,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큰 문제는 없었지만 의사 선생님께서는 저녁 식사 후 장시간 앉아 있는 습관을 즉시 바꾸라고 강력히 권고하셨다고 합니다. 장시간 앉아 있기에 세 번째 문제는 소화기능 저하입니다. 앉은 자세에서는 위와 장의 운동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식사 후 앉은 자세를 2시간 이상 유지할 경우 위의 배출 시간이
평균 47분 더 지연된다고 합니다. 이는 소화불량,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변비의 원인이 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이미 소화 기능이 젊은 시절보다 약해져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잘못된 자세까지 더해지면 소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한소화기학회의 조사에서는 65세 이상 시니어의 72%가 만성 소화불량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 이상이 식사 후 생활 습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근육량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는 시니어에게 특히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앉아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이 사용되지 않아 근섬유가 위축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8시간 이상 앉아 있는 시니어의 경우 연간 근육량이 5.3% 감소하는 반면 활발한 활동을 하는 시니어는 0.8% 감소에 그쳤습니다. 근육량 감소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을 넘어서 균형 감각 저하, 낙상 위험 증가, 그리고 기초대사율 감소로 이어집니다. 기초대사율이 떨어지면 같은 양의 음식을 먹어도 살이 더 쉽게 찌게 되고 이는 다시 각종 만성질환의 위험을 높이는 악순환이 됩니다. 다섯 번째로 주목해야 할 문제는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저녁 식사 후 장시간 앉아 있으면 멜라토닌 분비 패턴이 교란됩니다. 한국수면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저녁 8시 이후에도 계속 앉아 있는 시니어들의 멜라토닌 분비량이 정상군보다 34% 적었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평균 47분 더 오래 걸렸습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면역력 약화, 기억력 감퇴, 우울감 증가 등 다양한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이미 수면 구조가 젊은 시절과 달라져 있는데 여기에 잘못된 생활 습관까지 더해지면 수면 장애가 더욱 심각해집니다. 이제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늦은 시간 간식 섭취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을 드시고 나서 2에서 3시간 후에 출출함을 느끼거나 습관적으로 달콤한 것을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과학적 데이터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은 생체 리듬에 따라 호르몬 분비와 대사 활동이 조절됩니다. 밤 8시 이후부터는 소화효소의 분비가 현저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의 연구에 따르면 오후 6시와 밤 10시에 같은 양의 음식을 섭취했을 때 밤 10시에 먹은 음식의 소화 시간이 평균 2.3배 더 오래 걸렸고 혈당 상승 폭도 1.8배 더 높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늦은 시간 간식 섭취가 인슐린 감수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미국 국립당뇨병연구소의 대규모 연구에서 밤 9시 이후에 간식을 먹는 습관을 가진 시니어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45% 높게 나타났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은 당뇨병의 전 단계로 이를 방치하면 5년 내 당뇨병으로 진행될 확률이 78%에 달합니다. 늦은 간식의 문제는 칼로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간의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지방 합성 효소인 FASFATTY, SYNTHASE는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에 가장 활발하게 작동합니다. 즉, 이 시간대에 섭취하는 모든 칼로리는 지방으로 저장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뜻입니다.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의 실험에서는 밤 10시에 300칼로리를 섭취한 그룹이 오후 3시에 같은 칼로리를 섭취한 그룹보다 4주 후 체지방률이 평균 3.2% 더 증가했습니다.
특히 시니어들이 즐겨 드시는 과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닙니다. 과일에 포함된 과당은 밤늦은 시간에는 간에서 지방으로 전환되기 쉽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의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에 섭취하는 과일의 과당 중 67%가 중성 지방으로 전환되어 간에 축적된다고 합니다. 이는 지방간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지방간은 다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크게 높입니다. 대구에 사시는 이영희 할머니 75세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면 평소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정기 건강검진에서 지방간과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자세히 상담해 보니 매일 밤 10시경에 사과나 배 반 개씩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과일은 몸에 좋은 거 아니냐고 하셨지만 시간이 문제였습니다. 이 습관을 끊고 3개월 후 지방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당뇨 전 단계도 벗어나셨습니다. 늦은 간식이 수면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음식을 소화하기 위해서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면을 담당하는 부교감신경과 정반대의 상태입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의 연구에서는 잠들기 2시간 전에 간식을 먹은 시니어들의 경우 깊은 잠 단계인 서파수면이 38% 감소했고 밤에 깨는 횟수가 평균 2.7회 더 많았습니다. 서파수면은 특히 시니어에게 중요한데 이 단계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손상된 세포를 복구하고 면역력을 강화합니다. 서파수면이 부족하면 근육량 감소가 가속화되고 인지기능 저하, 면역력 약화 등이 나타납니다. 실제로 밤늦은 간식을 끊은 시니어들의 경우 2주 만에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늦은 간식의 또 다른 문제는 위산 역류입니다. 밤늦게 음식을 먹고 곧바로 눕게 되면 위산이 식도로 역류하기 쉽습니다. 시니어의 경우 하부식도 괄약근의 기능이 약해져 있어 이런 현상이 더 자주 발생합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소화기내과의 조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간식을 먹는 시니어의 62%가 역류성 식도염 증상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역류성 식도염은 단순한 속쓰림을 넘어서 만성 기침, 쉰 목소리, 심한 경우 식도암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이미 위산 분비가 감소해 있는데 늦은 시간 간식으로 인해 위산 분비가 갑자기 증가하면 위 점막에 부담을 주어 위염이나 위궤양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은 침대에서 스마트폰 사용입니다. 요즘 시니어들도 스마트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잠들기 전 침대에서 스마트폰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이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지 최신 과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블루라이트는 파장이 380에서 500 나노미터인 청색광으로 태양빛에 포함된 자연광의 한 종류입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블루라이트를 감지하면 아직 낮이라고 착각한다는 점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의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1시간 전에 30분간 스마트폰을 사용한 시니어들의 멜라토닌 분비량이 정상군보다 무려 68% 감소했습니다.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보통 밤 9시경부터 분비가 시작되어 새벽 3시경에 최고치에 도달하는데 이 패턴이 깨지면 자연스러운 잠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의 5년간 추적 조사에서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니어들의 불면증 발생률이 일반군보다 3.2배 높았고 한 번 불면증이 생기면
회복되는데 평균 8.5개월이 걸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블루라이트가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생체 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는 점입니다. 생체 시계는 우리 몸의 모든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마스터 시계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교란되면 단순히 잠이 오지 않는 것을 넘어서 호르몬 분비, 체온 조절, 면역 기능까지 모두 영향을 받습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의 실험에서는 2주간 매일 밤 스마트폰을 1시간씩 사용한 시니어 그룹에서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 패턴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정상적으로는 아침에 높고 밤에 낮아져야 하는 코르티솔이 밤에도 높게 유지되어 만성 스트레스 상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혈압 상승, 혈당 조절 이상, 면역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침대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초래하는 또 다른 문제는 안구 건조증과 시력 저하입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볼 때는 눈과 화면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어두운 환경에서 밝은 화면을 보게 되므로 눈의 피로가 급속히 증가합니다. 대한안과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시니어의 87%가 안구 건조증을 호소했고 이 중 34%는 인공 눈물 없이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이미 노화로 인해 눈물 분비가 감소해 있는데 여기에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눈 깜빡임 횟수 감소까지 더해지면 안구 건조증이 더욱 심해집니다. 서울아산병원 안과의 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을 볼 때 정상적인 눈 깜빡임 횟수 분당 15에서 20회가 3분의 1 수준 분당 5에서 7회로 감소한다고 보고했습니다. 목과 어깨 건강에 미치는 영향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자세는 목뼈의 정상적인 시자, 커브를 일자로 만들어 경추에 과도한 부담을 줍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과의 연구에 따르면 30분간 누워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경추에 가해지는 압력이 정상 상태보다 2.7배 증가했습니다. 이는 거북목 증후군, 경추 디스크, 만성 두통의 원인이 됩니다. 인천에 거주하시는 최강수 어르신 70세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매일 밤 침대에서 1에서 2시간씩 유튜브를 보시던 분이셨는데 점차 목과 어깨 통증이 심해지고 두통이 자주 발생하셨습니다. 정형외과에서 MRI를 찍어보니 경추 5에서 6번 사이에 디스크가 발견되었고 의사 선생님께서는 잠들기 전 스마트폰 사용을 즉시 중단하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습관을 끊고 물리치료를 병행한 결과 6개월 만에 증상이 크게 개선되셨습니다. 침대에서의 스마트폰 사용이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도 심각합니다. 수면 중에는 하루 동안 습득한 정보가 장기 기억으로 저장되고 뇌의 노폐물이 제거되는 중요한 과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이런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균관 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의 연구에서는 수면 장애가 있는 시니어의 경우 알츠하이머병 발생 위험이 정상군보다 2.8배 높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스마트폰 사용이 뇌파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신경과학교실에서 뇌파 측정 장비를 이용해 실험한 결과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30분 사용한 시니어들의 경우 깊은 잠을 나타내는 델타파가 42% 감소했고 각성 상태를 나타내는 베타파가 밤새도록 높게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겉으로는 잠을 자는 것처럼 보여도 뇌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이런 위험한 습관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단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해결 방법은 15분 걷기 습관 만들기입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15분 후에 시작해서 15분간 천천히 걸으시는 것입니다. 걷기 속도는 분당 60에서 80보 정도로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실내에서 걷기 어려우시면 제자리 걷기도 좋습니다. 이 15분 걷기의 효과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어 있습니다. 당뇨병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식후 15분 걷기가 30분간의 격렬한 운동보다 혈당 조절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식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 mgdl 낮아지고 이 효과가 다음 끼니까지 지속됩니다. 걷기를 시작하실 때는 먼저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으시고 발에 맞는 편한 신발을 신으세요. 처음에는 5분부터 시작해서 3일마다 2에서 3분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무릎이 불편하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번갈아 들어 올리는 운동이나 팔을 크게 돌리는 운동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걷기 중에는 복식 호흡을 의식적으로 해보세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고 6초간 입으로 내쉬는 것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어 소화가 더 잘 되고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두 번째 해결 방법은 저녁 8시 이후 금식 원칙입니다. 저녁 식사를 7시 이전에 마치시고 그 이후에는 물과 무카페인 차만 드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시겠지만 2에서 3주만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이 적응합니다. 출출함이 느껴지실 때는 따뜻한 보리차나 현미차를 드세요. 따뜻한 차는 위를 편안하게 해주고 포만감도 어느 정도 줍니다. 절대 피하셔야 할 것은 과일, 견과류, 유제품입니다. 이런 것들은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지만 밤늦은 시간에는 오히려 독이 됩니다. 대신 자기 전 2시간 전에 족욕을 해보세요. 40에서 42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을 10에서 15분간 담그시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자연스럽게 잠이 옵니다. 족욕할 때는 라벤더나 캐모마일 같은 편안한 향을 더하시면 효과가 더 좋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은 침실 환경 개선과 수면 루틴 만들기입니다. 먼저 침실에서 모든 전자기기를 제거하세요. 스마트폰은 침실 밖에 두거나 기왕이면 거실에 충전기를 설치해서 아예 침실로 가져오지 마세요. 시계 역할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아날로그 시계를 사용하세요. 침실 온도는 18에서 20도를 유지하세요.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숙면을 방해합니다. 습도는 40에서 60% 정도가 적당합니다. 가습기를 사용하실 때는 매일 물을 갈아주시고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해 주세요. 침실을 최대한 어둡게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거나 어려우시면 수면 안대를 사용하세요. 작은 LED 불빛도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하므로 전자제품의 대기 전력 표시 등도 테이프로 가려주세요. 수면 루틴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순서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밤 9시에 세수와 양치질을 하고 9시 30분에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10시에 침대에 누워 복식 호흡을 하다가 잠에 드시는 식으로요. 이런 루틴을 3에서 4주간 반복하시면 몸이 자연스럽게 수면 모드로 전환됩니다. 네 번째 해결 방법은 대체 활동 찾기입니다. 기존 습관을 억지로 끊기만 하면 스트레스가 되므로 건강한 대체 활동을 찾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TV를 오래 보시던 분들은 라디오 청취로 바꿔보세요. 라디오는 시각적 자극이 없어서 눈의 피로도 덜하고 상상력도 자극합니다. 요즘은 팟캐스트나 오디오북도 많으니 관심 있는 분야의 콘텐츠를 찾아서 들어보세요. 밤에 간식을 드시던 분들은 따뜻한 차나
허브티로 대체하세요. 캐모마일 차는 진정 효과가 있고 페퍼민트 차는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생강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스마트폰을 보시던 시간에는 독서를 해보세요. 단 종이책을 읽으셔야 합니다. 이에서북이나 태블릿은 블루라이트 때문에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용은 가벼운 에세이나 시집이 좋습니다. 너무 자극적이거나 복잡한 내용은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해결 방법은 점진적 변화와 기록하기입니다. 모든 습관을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면 실패하기 쉽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씩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하세요. 첫 주에는 저녁 식사 후 15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둘째 주에는 여기에 저녁 8시 이후 금식을 추가하고 셋째 주에는 침실에서 스마트폰 제거를 실천하세요. 이렇게 단계적으로 접근하면 성공률이 훨씬 높아집니다. 매일의 실천 내용을 간단하게 기록해 보세요. 오늘 식후 걷기 5, 8시 이후 금식 5, 스마트폰 없이 잠들기 5 이런 식으로요. 기록을 하면 자신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고 동기부여도 됩니다. 여섯 번째 해결 방법은 가족과 함께하기입니다. 혼자 하면 작심삼일이 되기 쉽지만 가족이 함께하면 서로 격려하고 견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계시면 함께 저녁 산책을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노력을 알려주세요. 손자녀가 있으시면 더 좋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건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시면 아이들이 응원해주고 감수도 해줍니다. 이런 가족의 지지는 습관 변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일곱 번째 해결 방법은 스트레스 관리와 마음가짐입니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가끔 실패하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어제는 못했지만 오늘 다시 시작하자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시면 심호흡을 해보세요. 4초간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4초간 참았다가 6초간 입으로 내쉬는 것을 10회 반복하시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명상이나 요가도 도움이 되지만 처음부터 어려운 것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 해결 방법은 전문가와 상담하기입니다. 만약 수면 장애가 심하시거나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면 의사와 상담 후에 변화를 시도하세요. 특히 약물을 복용하고 계신 분들은 생활습관 변화가 약물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영양사와 상담해서 개인에게 맞는 식사 시간과 메뉴를 정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운동 처방사나 물리치료사에게 무릎이 아픈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을 배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이제 30일 실천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주차에는 기초 다지기를 하세요. 저녁 식사 시간을 7시 이전으로 당기고 식후 10분 걷기를 시작하세요.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우고 대신 책 한 권을 준비해 두세요. 2주차에는 습관 강화를 하세요. 걷기 시간을 15분으로 늘리고 저녁 8시 이후에는 물과 차만 드세요. 수면 루틴을 만들기 시작하세요. 3주차에는 완전한 변화를 시도하세요. 모든 새로운 습관을 통합해서 실천하시고 몸의 변화를 체크해 보세요. 체중, 혈압, 수면 시간 등을 기록해 두세요. 4주차에는 습관을 고착화시키세요. 이제는 의식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새로운 패턴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겁니다.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변화를 자랑해 보세요. 30일 후에 느끼실 수 있는 변화들을 말씀드리면 우선 잠들기가 쉬워집니다. 보통 2주 정도면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개선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끼시고 낮에 졸음이 덜 쏟아집니다. 소화 기능도 좋아집니다. 속쓰림이나 복부 불편감이 줄어들고 변비가 있으셨던 분들은 배변이 규칙적으로 됩니다.
체중도 자연스럽게 2에서 3kg 정도 감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압이 높으셨던 분들은 수축기 혈압이 10에서 15mmHg 정도 낮아지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혈당 조절도 개선되어 정기검진에서 좋은 결과를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신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우울감이 줄어들고 활력이 생기며 기억력도 좋아집니다. 무엇보다 내가 내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 있다는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실천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80% 정도만 실천하셔도 충분히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지속하는 것입니다. 가끔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는 날이 있더라도 자책하지 마세요.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 변화는 일직선이 아니라 계단을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 한 계단 내려가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배우자, 자녀, 손자녀들이 여러분의 노력을 보고 함께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 전체의 건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하면 저녁 식사 후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는 장시간 앉아있기, 늦은 시간 간식 섭취, 그리고 침대에서 스마트폰 사용이었습니다. 이 3가지 습관이 우리의 수면, 소화, 혈당 조절, 혈압,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얼마나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 근거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나쁜 습관들을 건강한 습관으로 바꾸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8가지 방법도 말씀드렸습니다. 15분 걷기, 저녁 8시 이후 금식, 침실 환경 개선, 대체 활동 찾기, 점진적 변화, 가족과 함께하기,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전문가 상담까지 모든 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30일 실천 플랜을 통해 여러분도 충분히 변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세요. 먼저 저녁 식사 시간을 7시 이전으로 당기시고 식사 후 15분간 가벼운 산책을 해보세요. 그리고 밤 8시 이후에는 물과 차만 드시고 침실에서 스마트폰을 치워보세요.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큰 변화가 될 것입니다. 건강한 노후는 선택이 아니라 준비하는 것입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5년 후, 10년 후에도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을 유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그리고 주변의 동년배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이 소중한 정보를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절대 하면 안 되는 5가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 습관이 하루 종일 우리 몸의 호르몬과 에너지 수준을 좌우한다는 놀라운 사실들을 과학적 근거와 함께 상세히 준비하고 있으니 꼭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